네,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굉장히 크게 달구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이 중국의 주장인데요. 중국 네티즌들과 언론들이 한국의 문화인 한복, 김치, 태권도 등을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남의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또 타국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 우기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약의 발견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600억 정 이상 아스피린이 생산이 되고요. 미국에서만 하루 동안 8천만 알의 아스피린이 팔린다고 합니다. 연매출이 1조 3,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이미 아스피린은 1949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진통제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었습니다. 아스피린을 만든 회사는 독일의 제약사 바이엘이 아스피린을 개발했고요. 이 약 덕분에 바이엘은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거듭났고 지금도 이 바이엘 회사 매출의 한 60%를 차지할 만큼 효자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스피린 하면은 진통제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요. 또 다른 효능인 혈전, 쉽게 말하면 혈관을 막는 이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판매 매출 중 한 90%는 이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가 아스피린의 유래를 알려면 기원전 이집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집트 유물 중에 에디언 스미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유물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파피루스를 보면은 이 티에레트라고 하고 불리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버드나무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과 염증 치료에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버드나무 껍데기를 이제 약으로 쓰다가 1828년 독일의 양리학자 요한 마드리아스 위히너가 버드나무 껍데기 안에 있는 소염 진통 성분을 따로 분리를 해냈고 살리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살리실산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살리실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약이 너무 썩고요. 장기간 복용 시에는 속이 굉장히 쓰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리실산의 구조를 약간 변형시켜서 부작용을 개선시킨 약이 바로 오늘날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발견에는 한 미담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1897년 제약회사 바이엘의 독일인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이 그의 아버지가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 통증 때문에 치료약으로 살리실산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목쓰림으로 고생하는 걸 본 호프만이 약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아스피린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뒷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조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대형 제약회사인 바이엘이 작은 신생회사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 신약 개발을 이끌던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체의약품을 개발하던 선임 연구원이 바로 아이헨 그룬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바이엘에 입사한 순간부터 이 위장 장애가 없는 살리실산 개발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헨 그룬은 선임 연구원으로서 이 호프만에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물질들 중에 이제 오늘날 아스피린이 발견이 됐죠. 사실 이 아스피린이 출시가 안 될 수 있었는데 왜냐면은 아이헨 그룬을 견제한 이 하인리 드레스라는 사람이 심장 부작용을 핑계로 사람한테 실험하는 임상 실험을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아이헨 그룬이 직접 이제 자기 몸에 아스피린 주사액을 주입을 하고 그 효과를 증명을 합니다. 아이헨 그룬의 이런 열정과 집념 덕분에 아스피린이 이제 탄생할 수 있었죠. 아스피린이 사실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아스피린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페인 독감 때문이었습니다. 1918년 세계 1차 대전 미군 부대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이 독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이었는데요. 전염성도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치명적인 특징이 있었죠.
당시에 이제 희생자가 5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5천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총칼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인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독감 걸리면 증상이 어떻죠? 이제 고열을 앓고 뭐 콧물 나고 기침하고 이제 통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효과 좋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찾았는데 그때 마침 아스피린이 해열과 진통 소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의약품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스피린을 이제 발명한 아이앵그루는 안타깝게도 그의 삶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1933년에 이제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제 독일을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유대인 탄압이었습니다. 아리안 민족은 항상 위대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유대인은 굉장히 열등하고 멸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 나치에게 아이앵그루는 눈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왜냐면은 아이앵그루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아이앵그루는 나치당의 압력으로 바이에르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을 발명했다는 공로는 아이앵그룬에서 독일인이었던 펠릭스 호프만에게 넘어가죠. 나치당은 독일 역사에서 점점 이 아이앵그룬의 흔적을 지워나갔는데요. 1934년에 화학공학의 역사를 담은 책이 출판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스피린 발견자의 명단에 아이앵그룬의 이름이 빠져 있었고 대신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펠릭스 호프만의 미담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앵그루는 그때 당시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바이에르를 나온 후에 사진 현상액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독일의 이 반유대주의 정책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에 국가와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리안 민족을 파트너로 영입해야 된다는 국가의 행정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이제 아이앵그룬의 공장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죠. 결국 아이앵그룬은 이제 공장마저 처분을 하게 되고요. 1943년에 인종법을 어긴 죄로 체포가 되어서 테레지엔 슈타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공로를 적은 편지를 이제 바이엘사에 보내서 도움을 구하지만요. 바이엘사는 그 요청을 무시하죠. 천만다행히도 수용소에 이제 가스실이 완성되기 한 2주 전에 소련 군대가 이제 그 수용소를 점령을 했고 그는 무사일생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집에온 그는 이제 아내 루츠와 함께 이 바바리마라는 이제 시골로 이주한 다음에 파르마치에라는 이제 작은 학술지에 본인이 합성을 지시했고 본인이 최초 발견자다라는 논문을 실었지만 안타깝게도 논문이 발표된 지 2주 후인 84세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후 이제 스코틀랜드 의학사학자인 윌터 스니더 박사가 자료를 뒤져서 나중에 이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바이엘은 아이앵그룬이 이제 아스피린 발견에 아주 작은 역할을 했고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이제 호프만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내용을 조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 위안부 문제였어요. 아직도 일본은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역사를 이제 부정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요즘 최근에 또 이 중국이 뭐 한복이나 김치 같이 한 나라의 이런 고유한 역사적 문화를 부정하고 또 이제 왜곡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도 이제 벌어지고 있죠. 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학하는 약사 펭귄 약사의 메디슨 엑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